1950년 6월 초순, 북한 평양 인근의 한적한 농촌 마을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는 정오였다. 동호는 뙤약볕 아래서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그에게 이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고 신성한 터전이었다. 어이, 동호! 저기 좀 보라고! 자네 복덩어리들이 오네! 함께 일하던 김 씨가 흙 묻은 손으로 마을 어귀를 가리켰다. 아내 순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광목으로 감싼 함지박을 이고 한 손으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어 뒤뚱거리는 어린 딸 정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동호의 입가에 바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조금 전까지 어깨를 짓누르던 노둥의 무게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흙 묻은 바지에 손을 대충 문지르고는 성큼성큼 논둑을 따라 달렸다. 정희 아버지, 천천히 와요, 넘어질라. 순이가 함지박을 머리에 인 채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다. 정희의 짧은 다리가 풀숲을 헤치며 아빠에게 달려가려다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동호가 비호같이 달려가 정희를 번쩍 들어 올렸다. 정희는 아빠의 거친 턱수염이 뺨에 닿자 자지러지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정희의 코끝에 앉을 듯 말 듯 춤을 추며 날아다녔다. 정희는 신기한 듯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작은 손가락으로 나비를 쫓았다. 동호는 정희를 무릎 위에 앉히고 강아지 풀 하나를 뜯어 아이의 발목을 살살 간지럽혔다. 정희는 간지러움을 참지 못해 아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시원한 막걸리 한 발을 따랐다. 세상에, 우리 정희가 나비를 보고 말을 다 하네. 당신 닮아서 아주 영리해요. 순이의 칭찬에 동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함지박에서 꺼낸 찐 감자는 포슬포슬하게 잘 익어 김이 모락모락 났다. 순이는 감자 껍질을 정성스럽게 까서 동호의 입에 넣어주고 남은 속살을 으깨어 정희의 작은 입에 넣어주었다. 이러고 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소. 내년엔 저기 저 논까지 빌려서 농사 크게 지어봅시다. 우리 정희 비단옷 한 벌 해 입혀라지. 동호의 호기로운 약속에 순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늘 아래 앉아 세 식구가 나누는 이 짧은 휴식은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너무도 취약했다. 정이다 아빠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멀리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다. 대지를 뒤흔드는 불길한 금속의 마찰음이었다. 동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았던 하늘 저편에서 정체 모를 먹구름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바람의 결이 바뀌고 있었다. 따뜻하던 6월의 바람에 비릿한 탄환 냄새와 차가운 화약 냄새가 섞이기 식역했다. 왜 그래요, 여보? 순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동호는 자신도 모르게 정희를 더 꽉 껴안았다. 아니야, 아무것도. 비가 오려나 보네.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 동호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목덜미를 내려갔다. 그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빌고 빌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평범한 행복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운명은 이미 주사위를 던진 후였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은 유난히 길게 지저댔고 노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질 징조라며 혀를 찼다. 1950년 6월 어느 날 새벽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다. 평양 인근 농촌 마을의 지붕 위로 낮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툇마루 아래서는 풀벌레들이 마지막 밤의 노래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쿵 하는 소리는 단순히 귀를 때리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를 뒤흔들고 지붕의 기왓장을 잘게 떨게 만드는 잔인한 진동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둥인가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호는 대답 대신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으로 나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의 서막이었다. 저 멀리 남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구렁이처럼 뒤엉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마을의 개들은 미친 듯이 짖어댔고 사람들은 속옷바람으로 쏟아져 나와 비명을 질렀다.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해가 뜨자마자 마을은 거대한 혼란의 구덩이에 빠졌다. 마을 어귀 평상에는 사람들이 모여 고성을 내질렀다. 의견은 날카롭게 갈렸다. 이러다 다 죽소. 당장 짐 싸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 일부 사람들은 가재도구를 챙기며 피난을 주장했다. 그러나 평생 일궈온 땅을 버릴 수 없다는 이들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로 간단 말이오. 마을을 지켜야지. 그때 이웃 마을 청년 하나가 피투성이자 된 채 마을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옆마을 맘자들이 전부 다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됐답니다. 보이는 족족 트럭에 싣고 가요. 그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마을 여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동호의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이제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순이의 친정엄마가 숨가쁘게 달려와 동호의 손을 꽉 잡았다. 장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자네, 일단 몸부터 피하게. 순이랑 정희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자네라도 살아서 남쪽으로 먼저 가 있게. 동호는 망설였다. 처자식을 두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는 말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멀리서 군용 트럭의 묵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군악발 소리가 땅을 울렸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의용군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될 것이 불듯 뻔했다. 결국 동호는 피난을 결심했다. 순이는 정의를 엎은 채 남편의 짐보따리를 챙겼다. 보따리 안에는 마른 미숫가루 한 봉지와 동호가 평소 아끼던 무명 수건 하나가 담겼다. 순이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옷깃을 적셨다. 여보, 꼭 다시 만나야 해요. 알았지요? 동호는 순이의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잡았다. 걱정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 놓을 테니 장모님 말씀 잘 듣고 뒤따라 오너라. 꼭 다시 만나는 거다. 약속이야. 동호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순이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동호가 피난을 떠난 후 순이는 위태롭게 집을 지키며 어머니 정희와 함께 본격적인 피난 준비를 시작했다. 6월의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눈부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미 긴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동호가 남쪽으로 떠난 후 평양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늘에서는 정체 모를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제 일상의 배경음처럼 익숙해졌다.
결국 순이는 엄마,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정희와 함께 피난 보따리를 꾸렸다. 기차역은 그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순이는 한 손으로는 무거운 짐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정희의 작은 손을 부서지랴 꽉 쥐었다. 엄마, 아빠는?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순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정희를 다독였다. 조금만 참자, 우리 정희. 기차만 타면 아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순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다. 이미 기차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은 채 매달려 있었다. 순이와 친정엄마는 필사적으로 인파를 헤쳤다. 오직 이 기차를 타야만 산다는 본능만이 그녀들을 움직였다. 기적 같은 운으로 순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열착한 입구에 몸을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기차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비좁았다. 기차는 곰방이라도 출발할 듯 증기를 내뿜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역내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현재 선로 점검-붓 군수물자 수송 관계로 기차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열차는 앞으로 2시간 후에나 출발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공간에서 탈진 직전이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들은 이 틈을 타 욕이라도 해야겠다며 우르르 기차 밖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순이의 친정엄마도 초조한 듯 밖을 내다보았다. 순이야, 집이 여기서 멀지 않잖니? 내가 얼른 가서 솥에 남은 밥이라도 좀 퍼오마. 정희 녀석 아침부터 굶어서 배가 등에 붙었어. 순이는 불안했다. 엄마, 그냥 있어요. 위험해. 하지만 정희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 배고파. 나도 갈래. 정희의 징얼거림에 마음이 약해진 순이의 엄마는 단호하게 보따리를 고쳐맸다. 순이, 너는 절대 내리면 안 된다. 자리 뺏기면 끝이야. 내 금방 정희 데리고 밥만 챙겨서 올 테니까 여기서 눈 딱 뜨고 자리 지키고 있어. 알았지? 순이는 정희의 손을 놓아주며 신신당부했다. 정희야,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금방 와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차 계단을 내려갔다. 순이는 차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엄마와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할머니의 걸음걸이에 맞춰 아장아장 걷다가 뒤를 돌아 엄마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순이가 기억하는 딸의 마지막 온전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기차 안은 한결 한산해졌다. 시계바늘은 아직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땅을 울리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시간 후에 출발한다던 기차가 서서히 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차가 왜 벌써 움직여? 안 돼. 아직 우리 엄마랑 애가 안 왔단 말이야. 순이뿐만 아니라 기차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기차는 무정하게도 속도를 올렸다. 역무원들이 플랫폼으로 달려나와 내렸던 사람들을 저지했다. 사실 그 방송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기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군 당국이 흘린 잔인한 거짓 방송이었다. 순이는 창문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정희야! 엄마! 여기야! 기차 세워주세요! 제발! 그녀의 손톱이 유리창을 긁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기차는 이미 역을 벗어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순이는 기차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신을 믿고 내린 아이를 제 손으로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다. 기차는 무심하게도 남쪽을 향해 내달렸고 순이의 정신은 암흑 속으로 침잠했다. 정신없이 울다 보니 어느덧 창밖은 칠흑 같은 밤이 되어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순이의 귓가에는 정희의 마지막 웃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기차는 비명을 지르며 남쪽으로, 더 먼 남쪽으로 내달렸다. 순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신없이 울다 보니 어느새 긴 밤이 지나고 뿌연 새벽 안개가 창가를 적셨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남은 음식을 나누었지만 순이는 그 거대한 삶의 활기 속에서 혼자 죽어가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 기차는 구원의 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심장을 도려내고 도망치는 잔인한 괴물이었다. 마침내 기차가 거친 증기를 내뿜으며 어느 역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챙겨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이는 움직이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자신이 왜 살아서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이제 내려야 합니다. 종착역은 아니지만 더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어느 역무원이 다가와 순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며 말을 건넸다. 그제야 순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기차 계단을 내려왔다. 역 광장 앞 커다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대전역. 평양에서 그 먼 길을 달려와 도착한 곳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도시였다. 순이는 길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기차에서부터 그녀의 처절한 통곡을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세댁, 정신 차려야 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죽어. 일단 몸 누일 곳이라도 찾아야지.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는 순이의 마른 팔을 부축했다. 아주머니는 피난민들이 모여 지내는 어느 텅 빈 집으로 순이를 이끌었다. 주인이 전쟁을 피해 떠난 그 집은 차갑고 쓸쓸했지만 당장 비바람을 피할 유일한 안식처였다.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빈집의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순이는 며칠째 같은 자세로 앉아 대문 쪽만을 바라보았다.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북에 남겨진 동호와 어린 정희, 그리고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순이의 입에 보리죽을 억지로 떠넣어 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키지 못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죽 한 모금조차 죄스러웠다. 내 자식은 지금 굶고 있을 텐데, 내 엄마는 그 추운 길바닥에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죽을 삼킨단 말인가. 순이는 입안에 머문 보리죽을 그대로 뱉어내며 오열했다. 기차역에서부터 그녀를 챙겨준 아주머니는 그런 순이가 안쓰러워 억지로 그녀를 일으켰다. 세댁, 이러다 사람 잡겠어. 햇볕이라도 좀 쬐어봐. 그래야 정신이 돌아오지. 아주머니는 순이를 대문 앞 평상에 앉혀놓았다. 순이는 혹시라도 인파 속에서 정희의 작은 머리통이 보일까, 어머니의 굽은 등술이 나타날까 싶어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지금쯤 정희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겠지? 어머니는 의용군에게 험한 일을 당하시진 않았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길한 상상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순이의 뺨 위로 멈추지 않는 눈물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렸다. 대전의 낯선 노을은 잔인하게 아름다웠고 그 붉은 빛은 마치 순이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대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순이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대전역 근처의 낡은 평상 위에서 스스로를 망령이라 여기며 기약 없는 기다림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대전의 여름은 습하고 무거웠다. 피난민들이 몰려든 도시는 정체된 공기와 오물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순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유령처럼 대문 앞 평상을 지켰다. 정이야, 배고프지는 않니? 할머니 손은 꼭 잡고 있는 거니? 같이 지내는 아주머니가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보리 중 몇 숟가락으로 간신히 목숨만 이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하루의 희망이 저물어가는 그 시각,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군용차 한 대가 순이 앞을 지나쳐 갔다.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차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멀찌감치 지나갔던 군용차가 거친 급정거 소리를 내며 멈춰선 것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후진하여 다시 순이가 앉아있는 평상 앞으로 돌아왔다. 차문이 열리고 흙먼지 사이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순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순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자를 응시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재수 씨 아니십니까? 그 목소리에 순이의 멈췄던 심장이 덜컹거렸다. 재수 씨라니,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흙먼지와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분명 익숙한 얼굴이었다. 상수 씨? 그는 동호와 고향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 상수였다. 상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순이에게 다가왔다. 순이는 상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둑이 터진 것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상수의 군복 소매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기차역에서의 이별, 정희와 어머니를 두고 혼자 대전까지 내려온 지옥 같은 시간들을 오열 섞인 목소리로 토해냈다. 상수는 순이의 비극적인 사연을 들으며 연신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순이에게 희망의 등불을 내밀었다. 재수 씨, 동호 그놈 살아있습니다.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영영 못 만날 줄 알았던 남편의 소식이었다. 상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동호는 지금 경상도 간포라는 곳에 있으며 자신도 마침 그쪽으로 가던 길이라고 했다. 동호가 그곳에서 순이와 정희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기차역을 뒤지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재수 씨, 제가 지금 당장 동호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재수 씨가 여기 대전에 무사히 있다는 걸 꼭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집에서 꼭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는 다시 차에 올라타면서도 몇 번이고 다짐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순이는 평상 아래로 주저앉았다. 동호가 무사히 자신을 찾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북에 남겨진 정희와 엄마를 다시 데리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순이는 다시 대문 앞 평상에 앉았다. 하지만 어제의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다.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른 지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상수가 전해준 동호의 소식은 죽어가던 그녀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잔인했다. 하루가 1년 같았고 1시간이 영겁 같았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군용차 소리만 들려도 순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길가로 뛰쳐나갔다. 혹시라도 그 차가 동호를 태우고 온 것은 아닐까, 혹시 상수가 동호를 데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차들은 무심하게 먼지만 남긴 채 지나갔고 그때마다 순이의 희망은 바닥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기어오르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대전의 노을이 유난히도 붉게 타오르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던 시각이었다. 순이야.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순이는 용수철처럼 평상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넓은 어깨와 힘찬 발걸음은 분명 그녀의 남편 동호였다. 순이의 시야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길거리로 뛰쳐나갔다. 여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오열에 막혀 쇳소리로 변해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쓰러지듯 마주 앉았다. 동호는 순이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고 순이는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쥐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이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미안함과 고통의 분출이었다. 동호는 순이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살아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정희는? 장모님은 어디 계시니? 동호의 떨리는 질문에 순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잦아졌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이는 오열하며 기차역에서의 그 잔인한 이별을 고백했다. 거짓 방송에 속아 정희와 장모님이 기차에서 내렸고 자신만 홀로 대전까지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다시 만난 기쁨은 찰나였고 자식을 잃었다는 비극이 두 사람을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다시 가겠소. 어떻게든 가서 정희와 어머님을 데려오겠소. 동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을 내비쳤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전선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었고 북으로 향하는 길은 철조망보다 더 단단한 화염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대전의 차가운 방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동호는 울다 지쳐 잠든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반드시 이 전쟁이 끝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데리러 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창밖의 북녘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다. 이것은 두 사람이 대전이라는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슬픈 정착의 서막이었다. 1951년과 1952년 한반도의 허리는 끊임없는 포격과 전진, 그리고 후퇴가 반복되는 지옥의 전장이었다. 대전역 근처의 낡은 피난민 가옥에 정착한 동호와 순이에게 시간은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느릿하고 잔인하게 흘러갔다. 순이는 매일 새벽 대전역으로 들어오는 피난 열차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 인파 속에서 정희의 작은 머리통이나 어머니의 굽은 등술이 보이지 않을까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참혹한 전황 소식뿐이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떨었다. 여보, 우리 정희가 추운 데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요? 할머니가 밥은 챙겨 먹이고 있을까요? 순이의 질문에 동호는 대답 대신 아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매일 밤 전쟁이 멈추기만을, 그래서 저 가로막힌 길들이 다시 열리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1953년 7월. 마침내 길고 긴 포성이 잦아들었다는 소식이 대전 시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다. 순이와 동호도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들은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그들의 영혼을 산산조각냈다. 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의 허리에는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가시철조망이 쳐졌다는 것이었다. 정희와 순이가 살던 평양 인근 농촌 마을은 이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북쪽 땅이 되어버렸다. 38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안 돼. 우리 정희가 저기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신단 말이야. 순이는 임진강 근처 가로막힌 철조망 앞에서 절규하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피가 나도록 철조망을 붙잡고 흔들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흐릿한 산등성이는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팽팽하게 당겨진 철조망은 그 거리를 영겁의 시간처럼 멀게 만들었다. 동호는 그런 순이를 뒤에서 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눈앞에 고향 땅의 흙먼지가 보이는데 단 몇 걸음을 내딛지 못해 자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북한군들의 기세가 심해지고 경계가 삼엄해지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동호와 순이는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 대전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대전의 한 한적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마당이 있는 그 집은 평양에서의 옛 집을 떠올리게 했다. 동호는 마당 한 구석에 정희가 좋아하던 꽃들을 심었고 대문 앞에 평상을 놓았다. 순이는 매일 아침 북쪽 하늘을 향해 정성스럽게 밥 한 그릇과 정한수를 떠놓았다. 비록 몸은 남쪽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38선 너머 어딘가에서 정희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순이의 눈가는 주름으로 깊어졌고 동호의 머리칼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끗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박힌 정이라는 이름의 가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숙이 파고 들어갈 뿐이었다. 동호는 가끔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언젠가 길만 열리면 내 반드시 정희와 어머님을 모셔오겠소. 그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주문이 되어 대전의 밤공기 속에 흩어졌다.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는 형벌이었고 그리움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문신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대전의 낯선 흙먼지 속에서 뿌리를 내린 동호와 순이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이름 모를 포탄이 수시로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대전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도 태어났다. 이제 마당에는 훌쩍 자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호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적막했던 집안 공기를 흔들었고 동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 동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순이의 시선은 문득 담벼락 너머 북녘 하늘로 향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짙은 안개가 서렸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 위로 평양 농촌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 아장아장 나비를 쫓던 첫째 정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순이는 툇마루에 앉아 갓 태어난 막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과 갓 구운 빵처럼 달콤한 살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작은 어린아이가 순이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기 시작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환영이었다. 기차역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멀어져 가던 그 마지막 뒷모습의 정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지금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맞이했다. 아장아장 다가와 자신의 품에 쏙 안기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순이는 사랑스럽게 아이를 껴안았다. 정희야, 내 새끼.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했던 이름이 가느다란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품 안의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만 순이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적셨다.
전쟁이 끝나면 꼭 데리러 가겠다던 동호의 약속은 38선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혀 지켜지지 못한 채 박제가 되어버렸다. 동호는 순이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북쪽을 향했다. 정희와 어머니에게 가려고 할수록 북한 군들의 기세는 더 심해졌고 이제는 북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세월이 흘렀다. 여보, 정희도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우리처럼 살고 있겠지?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겠지? 순이의 물음에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정희와 어머니를 위한 빈 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었다. 정희에게 가려 할수록 북쪽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졌고 전쟁은 멈췄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 분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대전의 저녁 노을 아래 순이는 품 안의 아이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생사조차 알 길 없지만 그녀는 믿고 있었다. 언젠가 저 가로막힌 38선이 무너지는 날 평양의 그 평화로운 농촌길에서 아장아장 걸어오던 정희가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달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전쟁이 남긴 지독한 그리움의 기록이자 평생을 바쳐 자식을 기다린 어느 어머니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연가였다.